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에 한 번 부딪혔다가 내려앉았다. 원고 승소. 나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두껍고 서늘했다. 10년치 무게가 A4 몇 장 안에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강태호의 전동 휠체어가 낮은 기계음을 내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소리가 법정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시선을 판결문 위에 고정한 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릴 이유가 없었다. 방청석에서 낮고 젖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세연이었다. 그 소리는 내 귓바퀴를 스치고 지나갔다. 창문 너머 11월의 빛이 법정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 빛 안에서 먼지 몇 점이 아무 방향 없이 떠다녔다. 나는 판결문을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잠금쇠가 딸깍 하고 맞물렸다. 법정을 나서는 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10년이었어. 이제 내 차례야.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11월의 하늘이 아무 표정 없이 펼쳐져 있었다. 11월의 하늘은 10년 전에도 저 모양이었을까. 기억은 언제나 냄새로 먼저 온다. 참기름과 들깨가 뒤섞인 뜨거운 공기. 가마솥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던 하얀 김, 어머니가 쓰시던 앞치마에 배어있던 간장 냄새. 나는 그 냄새들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았다. 수진네 한정식 간판 아래 어머니가 남기고 간 것들이 고스란히 살아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한치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두 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해 11월의 주방은 늘 사람으로 넘쳤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치우기도 전에 저녁 예약 전화가 울렸고 나는 수화기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도마 위에 물을 올렸다. 새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홀구석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숙제를 펼쳤다. 막내 지우가 연필을 굴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둘째 하준이 지우개를 문지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주방의 칼 소리와 뒤섞여 집 안 같은 소음을 만들었다. 태호가 들어온 것은 저녁 영업 준비가 막 끝날 무렵이었다. 회사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우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홀을 가로질러 왔다. 나는 행주로 조리대 끝을 닦으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지우를 내려놓고 내 곁으로 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행주 위로 전해지는 온기가 손등까지 스몄다. 당신 덕에 우리 가족이 산다. 그 말은 낮고 조용했다. 나는 행주를 접어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11월 저녁이 주황빛으로 저물고 있었고 간판 불빛이 막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 온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해 11월은 유난히 일찍 얼었다. 강태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은 목요일 새벽이었다. 출장 가방은 작았다. 나는 현관불을 켜주고 목도리를 건네주었다. 그는 금요일 저녁엔 돌아온다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한 번,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경기도 외곽의 그 숙박업소 이름은 나중에 사고 기사에서 처음 보았다. 기사는 건물 4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새벽 2시 15분에 발화했다고 적고 있었다. 사진 속 건물 외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창문 위로 길게 번져 있었고 주차장 아스팔트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강태호는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것이 그의 두 다리가 마지막으로 땅을 박차고 오른 순간이었다. 같은 층에 있던 여자는 연기를 먼저 마셨다. 박세연.
그 이름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태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이틀 후였다. 중환자실 침대 시트는 병원 특유의 뻣뻣한 흰색이었고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그는 간호사의 손목을 잡았다고 했다. 아주 약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세연이는 아무도 모르게 해줘. 그 말이 병실 공기 속으로 스며든 순간 나는 아직 집에서 식당 마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볼펜 끝이 숫자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고 창밖에는 11월의 바람이 유리를 가늘게 두드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태호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 들린 보온, 도시락 용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태호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두 다리 위로 흰 시트가 평평하게 덮여 있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등이 차가웠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자리에 반창고가 빗둘게 붙어 있었다. 내가 다 할게. 목소리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창밖에는 11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유리창에 빗물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다. 당신은 살아만 있어줘. 그 말이 병실 천장 어딘가로 올라가 사라졌다. 이후의 날들은 새벽 4시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부엌 형광등을 켜면 하얀 빛이 타일 위에 쏟아졌다. 도마 위에 당근, 계란, 어묵. 3개의 도시락통이 나란히 놓였다. 태호의 재활운동 시간표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다. 오전 6시 다리 스트레칭, 오전 6시 30분 상체 근력, 식당 개장은 11시. 그 사이의 시간들을 나는 조각조각 나누어 채워 넣었다. 빠진 조각은 없었다. 빠질 수 없었다. 태호는 재활치료사가 오면 눈을 감았다. 내가 그의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펼 때 그는 창밖을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묻지 않았다. 도시락 뚜껑을 닫는 손끝에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앞치마에 닦고 식당으로 향했다. 참기름 냄새는 좀처럼 손에서 가시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도 뜨거운 물로 2번 씻어도 손바닥의 주름 사이에 그 냄새는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 냄새가 하루를 버텨온 증거였으니까. 태호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식당 문을 닫고 들어온 내가 부엌 의자에 앉아 발을 주무르고 있을 때 그는 전동 휠체어를 천천히 식탁 쪽으로 몰아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유난히 차분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잖아. 이제 가까운데 모셔야 할 것 같아. 나는 발을 주무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면서 나는 바닥에 타일 줄눈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전세로 작은 거 하나 얻어드리면 어떨까? 당신 식당이 요즘 잘 되잖아. 잘 된다는 말이 식탁 위에 놓였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발바닥으로 느끼듯 잠시 가만히 있었다. 창밖에서 늦봄 바람이 방충망을 흔들었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돌아왔다. 얼마나 필요해요? 내가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5천만 원. 숫자는 또렷하고 준비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발을 주물렀다. 손가락이 뭉친 근육을 누를 때마다 타일에 찬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통장 잔액을 한번 보고 덮었다. 봉투를 건네는 내 손 위로 그가 잠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건조한 손이었다. 나는 그것을 감사의 표시라고 읽었다. 그 손이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손의 감촉은 오래도록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태호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전동 휠체어의 조이스틱을 밀었다. 현관 앞에서 목도리를 두르는 동작이 언제부터인가 몹시 능숙해졌다. 어머니 약 드리러 갔다 올게. 그 말은 날마다 같은 음높이로 같은 속도로 발음되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문장처럼. 나는 주방에서 육수 냄비의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천장으로 퍼져 올라가다 사라졌다. 태호가 나간 뒤 아파트는 늘 조용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냄비 속 사골은 낮은 불 위에서 말없이 끓었다. 나는 국자로 기름을 걷어내며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이달에도 12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간병인 비용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직 혼자 걸어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시각 수진구 어딘가의 아파트에서 태우는 전동 휠체어를 침대 곁에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마지막 잎 몇 장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국자 끝에서 기름이 한 방울씩 또렷하게 떨어졌다. 120만 원. 나는 숫자를 다시 한번 세었다. 120만 원. 숫자는 며칠째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검진 결과를 받아든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빛이 지나치게 희었고 바닥의 리놀륨은 내 구두 앞코를 아무 표정 없이 비추었다. 나는 결과지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복도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창밖으로 병원뜰의 나무들이 보였다. 가지들은 이미 완전히 헐벗어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떨어질 잎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화면에서 눈을 거두고 종이를 내려다보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경부암이래요. 태호의 눈이 잠깐 멎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잘 치료받으면 돼.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탁자 위의 결과지는 아무도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내일 장사에 쓸 육수를 내리고 있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으러 안쪽 복도를 지나는데 태호의 방문 아래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정적이 그것을 고스란히 실어 날랐다. 수진이 암이래. 우리 계획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는 멈추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 뚜껑을 덮었다. 육수는 조용히 끓고 있었고 수증기가 뚜껑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다. 수증기가 가라앉은 부엌에서 나는 가계부를 펼쳤다. 진단서를 받아든 날로부터 사흘이 지나 있었다. 형광등 아래 놓인 가계부는 표지가 닳아 모서리가 보풀처럼 일어나 있었고 나는 그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고 나서 첫 장을 넘겼다. 숫자들은 언제나 정직했다. 그것이 내가 가계부를 믿어온 이유였다. 석 달치 지출 내역을 나란히 펼쳐놓고 항목을 짚어 내려가다 나는 볼펜 끝을 한 줄 위에 멈췄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23만 원. 계좌번호는 낯설었고 수취인 이름칸은 비어 있었다. 공과금도 아니었고 내가 아는 어떤 거래처의 번호와도 달랐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고 세 달치 숫자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전화기를 들어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부를 묻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태호가 요즘은 통 안 오더라. 바쁜가 보지.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다. 빨랫줄에 걸린 행주가 한번 크게 펄럭이다 이내 축 늘어졌다. 나는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탄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는 가계부 위에 손을 얹었다. 종이 표면은 서늘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섰다. 현관 앞 화분이 달랐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이른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였다. 안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누구요? 하고 흘러나왔다. 나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섰다. 복도 끝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길고 좁은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선을 밟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명숙의 집 부엌은 언제나 계피 냄새가 났다. 오래된 목재 찬장과 창틀 사이로 스며든 냄새가 공기 자체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다. 숙이 아무 말 없이 유자차 2잔을 올려놓았다. 나는 가방에서 복사해온 계좌 내역 3장을 꺼내 명숙의 앞에 펼쳤다. 종이의 모서리가 반듯하게 맞닿도록 가지런히 놓았다. 손끝이 종이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느끼는 동안 나는 말을 시작했다. 시어머니 명목으로 마련한 아파트 이야기. 낯선 여자가 현관문을 열던 순간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돈. 나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말했다. 목소리의 높낮이를 바꾸지 않았다. 명숙은 내가 말하는 동안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 문장을 끝냈을 때 그녀는 종이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이 숫자들 위에 가만히 놓였다. 수진아, 그것이 전부였다. 명숙은 내 손을 덮었다. 차가운 찻잔 옆에서 그녀의 손바닥은 유일하게 따뜻했다. 내가 같이 알아볼게. 혼자 들고 있지 마.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가늘었다. 나는 명숙의 손 위에 손가락을 포겠다. 유자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2사람 사이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나는 태호의 외출 패턴을 적은 메모지를 2번째로 꺼냈다. 명숙이 돌아간 자리에 유자차 잔만 남았다. 나는 잔을 씻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식어버린 유리 표면에 손가락 자국이 2개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눌러 넣었다. 초소형 카메라, 초광각, 장시간 배터리, 무선 송출 없이 로컬 저장. 화면 속 상품들이 줄지어 떴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 패드를 천천히 문질렀다. 스크롤이 내려갈 때마다 형광빛이 얼굴에 쏟아졌다.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다. 사흘 뒤 작은 택배 상자가 왔다. 나는 그것을 식재료 납품 상자 사이에 끼워 두었다가 태호가 낮잠 드는 시간을 골랐다. 전동 휠체어는 충전 중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단 프레임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금속 틈새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다. 카메라는 엄지손톱만 했다. 나는 양면 테이프를 3겹으로 겹쳐 붙이고 렌즈 방향을 앞쪽 정면으로 맞추었다. 볼트 하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일어서면서 나는 휠체어를 한번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내가 밀어준 그 바퀴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태호의 아침 약을 챙겼고 식당 점심 장사를 마쳤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냄비 뚜껑을 열고 닫는 소리, 수저를 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카메라는 태호가 어머니 댁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흘 중 이틀을 담았다. 영상을 처음 연 것은 식당 문을 닫은 뒤 주방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사무실 구석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빛을 냈다. 영상 속 방은 낯설었다. 연한 베이지색 벽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튼의 주름. 태호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수진이 저러다 재발하면 어떡해. 잠시 침묵.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이혼하면 다 날아가잖아. 수진이 그렇게 되면 식당이랑 재산이 다 우리 거야. 화면 속 여자의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노트북 덮개를 닫지 않았다. 그 상태로 한동안 앉아 있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간판 불빛 하나가 깜박이다 꺼졌다.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 번 닦았다. 딱 한 번이었다. 그리고 검색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 올라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 글자들이 화면에 박혔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무소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노트북 펜 소리만이 났고 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무소 이름들을 하나씩 읽던 손가락이 다음 날 오후 늦게는 두꺼운 서류 봉투 위에 얹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건물 11층이었다. 창밖으로 도심의 지붕들이 낯빛 하늘 아래 납작하게 펼쳐져 있었고 실내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여 건조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질문의 끝에서 잠시 머물렀다.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액정에 태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화면을 눌렀다. 당신이 뭘 꾸미는지 다 알아. 12글자였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창밖의 지붕들은 여전히 납작했고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건조하게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변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통화 기록 앱을 열었다. 명숙의 번호를 찾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다. 기록은 촘촘했다. 내가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던 그 밤, 내가 서류 봉투를 챙기던 어제 오전, 내가 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던 1시간 전, 명숙이 태호에게 전화를 건 시각들이 나의 움직임과 정확하게 겹쳐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천천히.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하나씩 부딪혀 흘러내렸고 나는 그것들이 유리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입술 안쪽 어딘가에서 얇은 살이 이 사이에 물렸다. 눈물은 오지 않았다. 올 자리가 없었다. 명숙. 20년을 함께한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다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반듯하게 정렬하고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다. 아니요, 나는 말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뒤 나는 곧장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골목 어귀의 작은 커피숍에 들러 창가 자리를 골랐다. 유리창 너머로 늦가을 거리가 보였다. 낙엽 한 장이 바람도 없이 천천히 아스팔트 위로 내려앉았다. 명숙은 이미 와 있었다.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늘 그 자리에 나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코트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변호사가 뭐래? 명숙이 먼저 물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커피잔의 하얀 김이
유리창 쪽으로 흘러가다 사라졌다. 증거가 부족하다더라. 나는 낮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태로는 소송 자체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명숙의 손가락이 머그잔 손잡이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많이 힘들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 있었다. 10분 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복도 끝 모퉁이에서 돌아보았다. 명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귀에 대고 있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모퉁이 벽에 등을 기댔다. 타일 벽면의 차가운 감촉이 코트 등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 냉기를 그대로 두었다. 밀어내지 않았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위로 올라갔다. 입꼬리가 내려가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을 생각하고 있었다.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각은 오전 9시였다. 나는 6시에 일어나 식당 주방에 먼저 들렀다. 육수가 끓는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고 직원에게 오늘 점심 예약 명단을 확인시켰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아침이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첫 번째 은행은 식당에서 3블록 거리였다. 나는 걸어갔다. 구두굽이 보도블록 틈새를 짚을 때마다 작고 단정한 소리가 났다. 창구 직원은 나를 알아보았다. 오래된 거래처였다. 나는 적금 해지 서류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어렵지 않은 미소였다. 오래 연습한 것이었으니까. 오전 중으로 3곳의 은행을 돌았다. 예금은 분산했다. 아이들 명의 계좌, 내 어머니 이름으로 오래전 만들어 두었던 계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농협의 통장. 인출 금액은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씩. 그러나 합산하면 태호가 10년치 계산서를 들이밀어도 손에 줄 수 없는 숫자였다. 점심 무렵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 식당 건물 등기에 큰딸 이름을 올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잉크가 번지며 선명한 붉은 원이 찍혔다. 나는 그것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번진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았지만 중심은 완벽하게 둥글었다. 보험사에는 전화로 처리했다. 수익자 변경. 새 아이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상담원은 확인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태호는 그날 오후 세연의 집에 있었다. 명숙이 흘린 말이 그의 귀에 닿았을 것이고 그 말은 그를 느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수진이 포기했다는 말. 나는 그 말이 그의 몸 어딘가에 앉아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을 것을 알았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특히 오래 속여온 사람일수록. 저녁에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육수 냄새가 문 앞까지 배어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섰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는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고 계산서를 건넸다. 지폐가 내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사라졌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찬장 위에 작은 달력에서 내일 날짜 칸은 아직 비어 있었다. 달력의 빈 칸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내 글씨로 채워졌다. 검은 볼펜으로 딱 한 글자. 점 하나처럼 작은 동그라미. 나만 아는 표시였다. 태호가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전동 휠체어가 현관턱을 넘는 소리. 바퀴가 마루 위를 지나는 낮고 균일한 마찰음이 부엌까지 들려왔다. 나는 이미 식탁 위에 찻잔 2개를 놓아두었다. 둘 다 식어 있었다. 앉아요. 내 목소리는 창밖 바람보다 조용했다. 태호는 잠시 나를 보다가 식탁 맞은편에 휠체어를 세웠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은 뒤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와 작은 USB 하나를 천천히 식탁 위로 밀었다. 종이봉투 모서리가 그의 찻잔 옆에 닿아 멈췄다. 10년치 영상이야. 시어머니, 아파트 자금 횡령, 불륜 재산 편취 목적, 이혼 거부. 다 있어. 태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그의 뺨 위에서 낯빛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찻잔 2개는 끝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마루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한번 가로질렀다. 이제 내가 끝낼게.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구두굽이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멀어졌다. 태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나는 식당 뒷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겉잎을 하나씩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는 동안 전화기 진동이 서너 번 이어졌고 나는 손을 씻은 뒤 마른 행주로 천천히 닦아내고 나서야 수신 버튼을 눌렀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장애인 남편 버리고 나간 여자로 소문나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 목소리에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배추 한 포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겉잎 하나를 다시 천천히 뜯었다. 잎이 줄기에서 분리되는 소리가 조용한 뒷마당에 작게 퍼졌다. 소문? 나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렸다가 내뱉었다. 10년 동안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잊었어. 태호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 사이로 세연의 오빠라고 밝힌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 나는 배추 겉잎을 마지막 한 장 뜯어내고 속이 단단히 여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스피커를 하늘로 향하게 한 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목소리들은 계속 흘러나왔다. 뒷마당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나는 배추를 들어 일어서며 말했다. 준비된 사람한테 협박은 안 통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마당에는 뜯겨진 겉잎들만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마당에 쌓인 겉잎들은 그날 저녁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이튿날 오전 나는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동네 어귀 쪽으로 걸어갔다. 명숙의 남편 병철 씨가 매일 아침 경로당 앞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평상 주변에는 동네 아주머니 셋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나는 그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다.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짤고 또렷하게 두드렸다. 병철 씨, 잠깐 들어보실 게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호 측 변호사와 내통해 소송 서류의 제출 일정을 넘겨준 것, 내 아이들의 학교 상담 내용을 세연에게 전달한 것, 내가 암 재발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고 녹음은 2달치가 넘었다. 평상 위에 담배 연기가 바람도 없이 천천히 흩어졌다. 명숙이 어느 틈에 달려왔는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치마 무릎 부분이 시멘트 먼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이 내 발목 쪽으로 뻗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수진아, 나는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서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섰다. 큰아이였다. 그 뒤로 둘째와 막내가 나란히 붙었다. 셋이 한꺼번에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가을 햇살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 고르게 얹혔다.
나는 앞을 보았다. 식탁 쪽으로 이어진 골목이 길고 곱게 뻗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 고르게 얹혔다. 나는 앞을 보았다. 식당 쪽으로 이어진 골목이 길고 곱게 뻗어 있었다. 그 골목을 걷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다. 법원 계단은 늘 같은 각도로 햇빛을 받았다. 12개의 돌계단. 나는 그것을 16번 올랐다. 항암 주사를 맞은 팔에 거즈를 붙인 채로 검은 코트의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로 링거 바늘이 빠진 자리에 남은 보라색 멍 위로 소매를 내려 덮는 것이 법원에 들어서기 전 내가 하는 마지막 동작이었다. 태호 측 변호사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그 높이가 주장의 무게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헌신적인 장애인 남편을 홀로 내버려둔 아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면의 판사석 위 목재 문양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가지런히 정렬했다. 우리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법정 스크린이 켜졌다. 휠체어 카메라가 담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방청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그 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가 머물렀다. 태호 측 변호사가 들고 있던 서류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이미 수백 번 본 장면이었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법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자 잎 몇 장이 수직으로 떨어졌다. 잎 몇 장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는 끝까지 눈으로 좌았다. 그것들이 법원 앞 보도블록 위에 닿는 순간 안쪽에서 법정 문이 열렸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형광등 빛을 받아 희고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유책 배우자 피고 이태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월 300만 원의 양육비, 아파트 전세자금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 판사가 서류를 덮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소리치고는 놀랄 만큼 작았다. 태호의 변호사가 무언가를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태호 쪽에서 낮게 이럴 수가 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며 팔걸이에 몸이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판결문을 건네받았다. 종이는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끌어당겨 두 팔로 안았다. 법정 안의 형광등이 윙하고 가늘게 울었다. 그 소리를 신호 삼아 10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눈꺼풀 안쪽에서 조용히 차올랐다. 소리는 없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직접 판결문의 차가운 종이 위로 온기가 번졌다. 판결문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절을 바꾸었다. 누군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은 동사무소 창구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처리되었을 것이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 태호와 세연의 새 출발은 그렇게 서류 한 장의 두께로 완성되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마침 끓이던 육수에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이 사는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난다고 했다. 전동 휠체어 2대가 나란히 현관을 막고 있고 공과금 고지서가 우편함에 쌓인다고도 했다. 내가 더 이상 그 집의 공기를 데워줄 이유는 없었다. 봄이 왔다. 주치의는 흰 가운의 소매를 가지런히 하며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는 반듯하게 놓였다.
나는 그것을 들어 한 번 읽고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다. 완치 식당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수진네 한정식. 붓글씨로 쓴 글자 위로 4월의 햇살이 납작하게 내려앉았다. 큰아이가 내 왼쪽에, 둘째와 막내가 오른쪽에 섰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쇠는 차갑지 않았다. 봄볕을 오래 머금은 금속 특유의 미지근한 온도가 손바닥 안으로 번졌다. 문이 열렸다.